나는 당신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여! 조용히 해, 따라와라! 놔라 이 야만인들아! 움직여라! 너희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문틈 새어나온 쓸모가 있으면 살려주겠다. 거짓말을 하면 바다에 던진다. 알겠습니다. 애써 감추고 조선의 좋아. 운명을 이제 말해라. 이 두 귀에 담아 차가운 어둠 속 작은 불꽃으로 피어나 지금이다. 내년이 처음부터 우리 편이 아니었구나. 그렇소. 나는 처음부터 조선 사람이었소. 어서 오셔요, 야담대감입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있었던 기이하고 통쾌한 이야기 하나. 품속 깊이 간직해왔으니 편히 앉아 들으셔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셔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으니 사랑합니다. 옛날 경상도 함안 고을 동쪽 기슭에 박종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반의 신분이 돼 가세가 넉넉지 아니하여 조그만 서당을 열고 고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선비였다. 나이 45세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빛이 형형하여 보는 이마다 속으로 저 양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했다.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나 한 번 입을 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지니고 있어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 서당 마당 한켠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봄이면 연두빛 잎이 돋아나고 가을이면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달렸다. 박종수는 그 나무 아래 평상을 놓고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수업이 없는 날이면 혼자 그 평상에 앉아 책을 읽거나 먼 산을 바라보곤 했다. 그의 아내는 진주하씨 문중의 딸로 이름이 하소안이었다. 나이 43세도 얼굴에 기품이 흘렀으며 말수는 적었고 행동이 단호하여 마을 안악들이 모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어른스러운 분이라 했다. 살림 솜씨가 빼어나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밥상이 늘 따뜻했고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여인이었다. 하소아는 특히 발이 넓었다. 함안 고을 이 마을 저 마을을 오가며 약초도 나누고 소식도 전하고 어려운 집 안악들의 사정도 살폈다. 마을 사람들은 하소안을 두고 발로 뛰는 어른이라 불렀는데 훗날 이발 넓음이 얼마나 큰 쓸모를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 내외 사이에는 두 자식이 있었다. 마지는 딸로 이름이 채이었다. 20살의 나이에 아비를 닮아 눈빛이 총명하고 어미를 닮아 행동이 야무졌다.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웠으니 글 읽기와 세마기가 고을 선비들 못지않았고 어려서부터 말귀를 어찌나 빨리 알아듣는지 박종수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저 가시나가 사내로 태어났음은 과거 급제는 따놓은 당상인데 박종수가 웃으며 말하면 하소안이 눈을 흘기며 받아쳤다. 사내로 태어났음은 당신처럼 서당 훈장이나 하고 있겠지. 여자라서 더 잘된 기 아입니까? 그 말에 마당에서 듣고 있던 채이가 까르르 웃었다. 참으로 정겨운 집안이었다. 채이는 2해 전부터 함안 장터에 드나드는 상단 하나와 인연을 맺었다. 일본과 무역을 하는 상단이었는데 상단 주인 최도방이라는 중인 신분의 장사꾼이 채이의 샘솜씨와
글 읽는 능력을 알아보고 장부 정리와 문서, 기록을 부탁해온 것이었다. 양반댁 아가씨가 상단 일을 한다는 것이 고을에서 눈총을 받을 만도 했으나 박종수는 오히려 딸을 보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책에서만 배우는 기 아이다. 나가서 직접 보고 들어야 진짜 공부가 되는 기라. 채이는 상단을 오가며 외인 상인들과 마주치는 일이 잦았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게 바라보았으나 차츰 그들의 말을 귀 여겨 듣기 시작했다. 낯선 말이었지만 채이의 귀는 밝았다. 반년이 지나자 간단한 인사말을 알아들었고 1년이 지나자 물건 값을 흥정하는 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외인 상인들은 조선 여자가 자기네 말을 흉내내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며 웃었고 그 웃음 사이에서 채이는 더 많은 말을 배워나갔다. 훗날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던가 싶기도 하거니와 인과란 실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었다. 둘째는 아들로 이름이 준이었다. 18배 몸이 날래고 사냐 달리기를 즐겨 하만 고을 어느 산길이든 눈을 감고도 다닌다 했다. 공부보다 뛰어다니기를 좋아하여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맡기도 했지만 누가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어. 마을 심부름꾼 노릇을 톡톡히 했다. 준아, 윗마을 김서방한테 이 서찰 갖다 드려라. 예, 아버지. 금방 댕겨 오겠습니다. 준이는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마당을 뛰쳐나가고 있었다. 박종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짓곤 했다. 저 녀석은 가만히 있는 법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 내 식구의 하루는 언제나 감나무 아래서 시작됐다. 새벽 일찍 일어난 하수환이 밥을 지으면 박종수가 마당을 쓸었다. 채이는 물을 길어오고 준이는 소 여물을 챙겼다. 그리고 내 식구가 작은 밥상에 빙 둘러 앉아 아침을 먹었다. 어느 봄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준이가 젓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다. 아버지의 외인들이 진짜 우리나라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장터에서 어른들이 수군거리던데에. 박종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밥 먹어라. 예. 밥 먼저 먹고 이야기하자. 그 짧은 침묵이 밥상에 내려앉았다. 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드시고 있었으나 눈빛 어딘가에 무거운 것이 깔려 있는 것을 채이는 놓치지 않았다. 하수아는 아무 말 없이 국을 한 술 더 퍼서 남편 앞에 내밀었다. 박종수는 묵묵히 받아 마셨다. 그 봄날 아침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다. 감나무 가지에서 참새 두어 마리가 짹짹거렸고 서당 쪽에서 아이들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다. 훗날 채이가 바다 위 왜군의 배에서 그 아침을 떠올릴 때 밥솥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김과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무거운 눈빛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했다. 평화란 잃고 나서야 그 값을 아는 것이었다. 임진년 봄이 깊어갈수록 함한 고을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처음 소문을 가져온 것은 장터 상인들이었다. 부산 쪽에서 올라온 보부상 하나가 주막에 앉아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내가 부산 앞바다에서 봤는데 외선이 어마어마하이 많아졌다 아입니까? 그냥 장사치 배가 아이고 군선이라에 돛대에 깃발도 꽂혀 있고 병사들도 바글바글 하던데 그 말이 장터를 한 바퀴 돌자 고울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에이, 설마에 외놈들이 뭘 믿고 조선을 쳐들어오겠노. 맞다에 소문이 와전된 기라에 괜히 겁먹지 마이소. 그러나 박종수는 달랐다. 그는 그 소문을 들은 날 밤부터 서재에 불을 켜고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오래도록 들여다봤다. 부산에서 함안까지, 함안에서 한양까지, 산과 강과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생각에 잠겼다. 채인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문틈으로 엿보았다.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등잔불이 긴 밤 내내 꺼지지 않았다. 채이가 상단일로 바닷가 장터에 나갔을 때였다. 외인 상인 둘이 구석에 모여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채이는 장부를 들고 그 옆을 천천히 지나가며 귀를 기울였다. 이번엔 진짜라고. 봄이 지나기 전에 움직인다고 했어. 쉿. 조선 사람들 있잖아. 두 외인이 채이를 힐끗 보았다. 채이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장부만 들여다보며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날 저녁 채이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의 오늘 장터에서 외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봄이 지나기 전에 움직인다 카던데. 박종수는 채이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네 그 말 엄마한테는 하지 마라. 괜히 걱정만 시킨다. 예. 근데 채이야, 네 외말 얼마나 알아듣노? 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상적인 말은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쓰는 것도 조금은 할 수 있고 해. 박종수는 딸의 눈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를 재어보는 빛이 있었으나 이내 고개를 돌렸다. 그렇구나. 알았다. 가서 쉬어라. 채이가 나간 뒤 박종수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한편 하소안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왔다. 소안 씨에 진짜로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까? 하소안은 언제나 침착하게 대답했다. 걱정은 해야제. 근데 미리 무너지면 안 된다에. 일단 식량부터 넉넉히 챙겨두이소. 그 무렵부터 하소안은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함안 고을 북쪽 산 중턱에 있는 연화사라는 작은 절이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절에 올라가 불전에 엎드려 기도를 올렸다. 준이가 어느 날 어머니를 따라 절에 올라가다가 물었다. 엄마의 부처님한테 뭘 그리 빌어해? 하소아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식구 다 무사하게 해달라고. 준이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 3월이 다 지나갈 무렵
박종수는 서재에서 혼자 나직이 중얼거렸다. 온다. 반드시 온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문 밖에서 물을 깃다가 우연히 그 말을 들은 채이만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무서울 지경이었다. 임진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함안에 닿은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소식을 전한 것은 부산에서 목숨을 걸고 달려온 보부상이었다. 그는 장터 한복판에 쓰러지다시피 앉아 헐떡이며 소리쳤다. 외놈들이 왔다. 외선이 수백 척이라에 부산 성이 무너졌다 아입니까. 장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뛰기 시작했다. 박종수는 그 소식을 집에서 들었다. 전령처럼 달려온 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아버지의 외놈들이 부산에 상륙했다 카는데에 박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남쪽 하늘을 오래 바라봤다. 하늘 끝 어딘가에서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하수안이 조용히 남편 곁으로 다가섰다. 당신 알아. 어해할기요? 박종수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 이미 답이 있었다. 싸워야지. 내가 안 싸움은 누가 싸우겠노. 하수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참으로 굳센 여인이었다. 그날 저녁 내 식구가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밥상은 차려졌으나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박종수가 입을 열었다. 다들 들어라. 내일부터 나는 의병을 일으킨다. 고을 사내들을 모아서 싸울 기다. 준이가 벌떡 일어섰다. 아버지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니는 안 된다. 왜에 저도 싸울 수 있습니다. 박종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산과 바다를 누비며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네 발이 빠른 기 그냥 빠른 기 아니다. 하늘이 네한테 그 발을 준 데는 이유가 있는 기라. 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수가 아내를 바라보았다. 소아나, 니는 마을을 지켜라. 안악들을 이끌고 후방을 챙기되 소식이 오면 준이한테 바로 전하고 준이는 나한테 전하는 기다. 니도 전령이다. 하수안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수가 채이를 바라보았다. 채이야, 니는 내일 상단에 가서 일 마무리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너라. 전쟁이 났으니 상단 일은 접어야 한다. 예, 아버지. 채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나 그 순간 채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싹 트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가족이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박종수는 고을 사내들을 모으러 나섰다. 하수안과 준이는 연화사로 무사기도를 드리러 산을 올랐다. 채이는 바닷가 상단으로 향했다.
감나무 아래서 서로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다. 아무도 이것이 마지막 평화로운 이별이 될 줄은 몰랐다. 하수환이 산길을 오르다가 문득 돌아보았다. 채희의 뒷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무언가 가슴이 철렁했으나 하수환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준이는 어머니 옆에서 뛰다시피 걸으며 제잘거렸다. 엄마의 빨리 빌고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아버지 심부름 해야 하니까에. 알았다, 알았어. 숨 좀 쉬면서 걸어라. 그 모자의 발소리가 산길 위로 점점 멀어졌다. 채희가 상단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터는 아수라장이었다. 전쟁 소식이 퍼지자 상인들은 짐을 챙겨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다. 최도방도 허겁지겁 짐 보따리를 싸면서서 채희를 보자마자 말했다. 채희 아가씨에 큰일 났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이소. 나도 오늘 당장 여길 뜰 기라에. 주인 어른, 장부 정리는 예? 장부가 다 먹고 목숨이 먼저지에 어서 가이소. 채희는 그 소란 속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다. 바다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멀리 수평선에 뭔가 까만 점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다. 외선이었다. 채희는 그것을 보는 순간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저 배들 안에 병사들이 가득 차 있을 것이었다. 저 배들이 이 땅을 밟으러 오고 있는 것이었다. 채희는 서둘러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산길을 내려오고 마을 어귀를 지나 집 가까이 왔을 때였다. 멀리서 보니 집 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쾅, 쾅, 물건 부딪히는 소리와 낯선 말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채희는 걸음을 멈추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천천히 담장 뒤로 몸을 숨기고 집 안을 들여다봤다. 왜군 병사 대여섯이 집 안을 뒤지고 있었다. 장독을 발로 차고 서랍을 열어 뒤집고 서재의 책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있었다. 오래된 감나무 아래 평상이 뒤집혀 있었다. 채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뛰어 들어갔다가는 그냥 잡히는 것이었다. 채희는 이를 악물고 뒤로 물러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 누구냐? 왜군 병사 하나가 채희를 발견했다. 채희는 돌아서서 뛰었다. 그러나 골목 어귀에서 또 다른 왜군 둘이 막아섰다. 채희는 사방을 둘러봤다. 앞에 둘,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 도망칠 곳이 없었다. 왜군 하나가 채희의 팔을 낚아챘다. 채희는 온 힘을 다해 버텼으나 어른 남자의 힘을 당할 수가 없었다. 놔라, 이 손 놓으라 카이. 채희가 소리를 질렀다. 왜군들이 알아듣지 못한 채 서로 몰아 주고받으며 채희를 끌고 가려 했다. 그 순간 채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죽는다. 이대로 끌려가서 아무 쓸모도 없으면 그냥 죽는다. 그런데 만약 쓸모가 있다면? 채희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외말로 소리쳤다. 잠깐, 나는 외말을 할 수 있소. 나는 당신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요. 왜군들이 멈추었다. 서로 눈을 마주쳤다. 조선 여자가
외말을 하다니. 그것도 제법 또렷하게. 병사 중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자가 채희에게 외말로 물었다. 정말 외말을 아는가? 채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외말로 대답했다. 예. 나는 외인 상인들과 오래 일했소. 당신들 말을 알고 조선 땅의 길도 알고 이 고을 사정도 알고 있소. 병사들이 다시 수군거렸다. 그 중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채희를 묶지 않은 채 앞장서서 걸으라고 손짓했다. 채희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다. 집이 보였다. 뒤집힌 평상이 보였다. 오래된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준이야. 채희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삼켰다. 그리고 다시 앞을 바라봤다. 울 시간이 없었다. 살아야 했다. 살아서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날 오후, 이웃집 노파 하나가 담장 너머로 그 장면을 목격했다. 노파는 그날 저녁 산에서 내려온 하소안과 준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가 외놈들한테 끌려갔어에. 근데 마님, 이상한 기 아가씨가 외말로 뭔가를 말하는데 외놈들이 묵지도 않고 데려가던데에. 하소아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준이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먹였다. 엄마의 누나가 왜 외말을 했겠어에. 누나가 일부러 그런 거 아입니까? 하소아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두 손을 꽉 쥐며 일어섰다. 맞다. 채희가 일부러 그런 기다. 우리 채희가 바보가 아니다. 그 눈에는 눈물과 함께 무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빈 집에 돌아온 하소아는 뒤집힌 살림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웠다. 서재의 책들을 주워 제자리에 꽂았다. 감나무 아래 평상을 바로 세웠다. 그리고 부엌에 불을 지폈다. 준이가 물었다. 엄마의 지금 밥을 짓는 기에? 밥은 먹어야 산다. 하소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밤 박종수가 돌아왔다. 고을 산에 15을 모아 의병 결성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눈빛은 단호했다. 하소안이 남편 앞에 앉았다. 당신 채희가 외놈들한테 끌려갔습니다. 박종수의 얼굴이 굳었다. 언제? 오늘 낮이요. 근데 채희가 외말로 뭔가 말했다고 합니다. 묶이지 않고 갔다 카더라에. 박종수는 눈을 감았다. 주먹이 천천히 떨렸다. 그러다 긴 숨을 내쉬었다. 그 아가 그랬구나. 당신은 채희가 어예할 것 같습니까? 박종수는 눈을 뜨고 말했다. 채희는 살아남을 기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한테 소식을 보낼 기다. 그 아가 그냥 끌려가는 아가 아이다. 준이가 주먹을 쥐며 말했다. 아버지의 그람은 제가 해안을 지키겠습니다. 누나가 소식을 보내면 제가 제일 먼저 받겠습니다. 박종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18살, 아직 앳된 얼굴이었으나 눈빛은 어른이었다. 그래, 네가 해안과 산 사이를 뛰어라. 소식이 오면 엄마한테 먼저 전하고 엄마가 나한테 전하는 기다.
셋이 연결되는 기라. 하소안이 말했다. 저는 마을 안악들을 모으겠습니다. 의병들 밥도 해야 하고, 약도 구해야 하고, 소식도 모아야 합니다. 마을과 산 사이를 제가 잇겠습니다. 그 밤 박씨 가족 셋은 각자의 자리를 정했다. 찢겨진 가족이었으나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였다. 참으로 이 가족의 피 속에는 나라를 향한 불꽃이 흐르고 있었다. 채이가 끌려간 곳은 남해안의 정박한 왜군 수군의 배였다. 배는 어마어마하게 컸다. 갑판 위에는 병사들이 가득했고 무기와 식량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채이는 그것을 눈에 담으며 속으로 하나하나 세었다. 병사 수, 무기 종류, 식량의 양. 기억해라, 채이야. 채이를 데려온 병사는 채이를 배의 주인 앞에 세웠다. 왜군 수군 장수 다나카 겐지로였다. 나이 40 초반, 몸이 단단하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전쟁을 즐기는 자라기보다 냉정하게 계산하는 자처럼 보였다. 다나카는 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외말로 물었다. 내가 조선 여자인데 외말을 안다고? 채이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똑바로 다나카를 바라보며 외말로 대답했다. 예. 외인 상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말도 알고 글도 조금 압니다. 다나카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무엇을 원하느냐? 살고 싶습니다. 이기는 쪽에 서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다나카는 한동안 채이를 말없이 바라봤다. 그러다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쓸모가 있으면 살려주겠다. 거짓말을 하면 바다에 던진다. 알겠습니다. 채이는 그렇게 배 위의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단순한 일들이었다. 조선말로 된 문서를 외말로 풀어주거나, 조선 땅의 지리를 설명하거나, 병사들의 말을 통역하는 일이었다. 채이는 성실하게 했다. 단,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교묘하게 틀리게 전했다. 이 길로 가면 빠릅니다. 사실은 그 길이 늪지대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다나카는 눈치가 빠른 자였다. 처음 며칠간 채이가 전해준 정보를 병사들을 보내 확인했다. 채이가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나카는 조금씩 채이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채이에게 가장 힘든 것은 따로 있었다. 왜 병사들의 눈초리였다. 배 위에 조선 여자가 하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채이는 매 순간 위험에 노출됐다. 취한 병사들이 밤에 채이 쪽으로 다가오는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 채이는 몸을 피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막아냈다. 다나카는 그럴 때마다 병사들을 호되게 꾸짖었다. 이 여자는 내가 쓰는 사람이다. 손대는 자는 군율로 다스린다. 채이는 그 말이 고마웠다. 동시에 무서웠다. 다나카는 채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도구를 지키는 것이었다. 이 사람도 적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채이는 밤마다 이를 악물며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배에 오른 지 닷새째 되는 날 밤이었다. 채이는 다나카의 방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장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일 새벽 하만 북쪽 고갯길로 200을 보낸다. 그 길로 올라가면 내륙이 뚫린다. 채인은 그 자리에서 숨을 참았다. 하만 북쪽 고갯길. 아버지가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었다. 채인은 천천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몸에 숨겨둔 작은 천 조각을 꺼냈다. 손가락으로 주변 먹물을 찍어 아주 작은 글씨로 썼다. 내일 새벽 북쪽 고개 200. 그것을 작은 돌멩이에 묶었다. 채인은 갑판으로 올라갔다. 밤이 깊어 보초 2명만 있었다. 채인은 보초들에게 말했다. 바람을 좀 쐬고 싶습니다. 채인은 난간에 기대어 어두운 해안을 바라봤다. 그때였다. 어둠 속 해안 어딘가에서 작은 불빛이 3번 깜빡였다. 채이의 심장이 쿵 뛰었다. 준이었다. 준이가 매일 밤 해안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채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곧 참았다. 보초들이 보고 있었다. 채이는 천천히 난간 너머로 손을 뻗어 돌멩이를 바다에 던졌다. 파도가 그것을 해안 쪽으로 밀어갔다. 얼마 뒤 어둠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다. 준이가 그것을 주운 것이었다. 채이는 조용히 갑판을 내려갔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준이야, 빨리 달려라. 아버지한테 전해라. 준이가 어머니에게 달려온 것은 그날 밤 자정 무렵이었다. 하수아는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마을 어귀 어둠 속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쪽지를 내밀었다. 엄마의 누나한테서 왔습니다. 하수아는 쪽지를 받아 들고 눈을 가늘게 떴다. 달빛에 비춰 읽었다. 내일 새벽 북쪽 고개 200. 준아, 지금 당장 아버지한테 달려가라. 한 시각도 늦추면 안 된다. 예. 준이는 다시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18살의 2 다리가 산길을 날아갔다. 박종수가 쪽지를 받은 것은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이었다. 채이 글씨다. 박종수의 손이 떨렸다. 딸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살아있고 싸우고 있었다. 박종수는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의병들을 불러 모았다. 다들 들어라. 내일 새벽 외놈 200이 북쪽 고갯길로 온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움직인다. 의병 하나가 말했다. 나리에 우리가 15인데 200을 어에 상대합니까? 박종수는 지도를 펼쳤다. 이겨야 하는 기 아이다. 묶어야 하는 기다. 저 고갯길 보이제? 양쪽이 다 절벽이다. 외놈들이 들어오면 앞뒤로 막는다. 위에서 바위를 굴리고 불화살을 쏜다. 그놈들이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게 하는 기다. 근데 나리에 우리 목숨은요? 내가 앞장선다. 나를 따라오는 자만 와라. 억지로 따라올 필요 없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15사내가 산을 올랐다. 밤이슬을 맞으며 협곡 위 양쪽 절벽에 나뉘어 자리를 잡았다. 미리 굴릴 바위들을 모았고 불화살을 준비했다. 새벽빛이 겨우 스며들 무렵 고갯길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왜군 200이 대열을
이루어 협곡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이었다. 그들은 조선의 산이 이렇게 좁고 험할 줄은 몰랐던 것이었다. 박종수가 숨을 참으며 기다렸다. 적의 대열이 협곡 한가운데로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그때였다. 박종수가 소리쳤다. 지금이다. 동시에 양쪽 절벽에서 불화살이 쏟아졌다. 거대한 바위와 통나무가 우르르 굴러 내려갔다. 왜군들이 비명을 질렀다. 대열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앞에서는 바위가 맞고 뒤에서도 불화살이 날아왔다. 좁은 협곡 안에서 200명이 움직일 수 없었다. 왜군 장수가 소리를 질렀으나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조총을 쏘려 해도 절벽 위는 보이지 않았다. 연기가 자욱했다. 박종수가 다시 소리쳤다. 빠져라. 지금 당장 빠져라. 15사내가 산 위에서 나무 사이로 흩어졌다.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왜군들이 뒤늦게 절벽을 기어오르려 했으나 이미 아무도 없었다. 그날 왜군은 협곡 안에서만 사상자 40여 명을 냈다.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결국 왔던 길로 물러났다. 박종수의 의병 가운데 사망자는 하나, 부상자는 둘이었다. 참으로 통쾌한 승리였다. 그러나 박종수는 그날 밤 혼자 산 어귀에 앉아 죽은 의병의 이름을 불렀다. 상민 출신 김돌쇠, 농사꾼이었던 자였다. 집에 늙은 어머니가 있다 했다. 박종수는 눈물 없이 오래 앉아 있었다. 그것이 더 무거웠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다. 채이가 배 위에서 한 달을 보내는 동안 다나카의 신임은 점점 깊어졌다. 다나카는 채이를 통역사 이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조선 땅의 지리, 풍습, 사람들의 성품까지 설명은 정확하고 세밀했다. 물론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여전히 교묘하게 비틀어 전했으나 다나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다나카가 채이에게 물었다. 조선 의병들이 하만 북쪽에서 우리 병사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 그쪽 산세를 아느냐? 채이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하만 북쪽은 산이 험하고 길이 복잡합니다.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의병들이 산을 이용한다는 말이냐? 조선 사람들은 산을 잘 압니다. 왜군이 아무리 강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나카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것을 어찌 아느냐? 상단에서 일할 때 이 지역 사람들과 많이 얘기했습니다. 다나카는 채이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채이는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위기는 다른 곳에서 왔다. 다나카의 부하 장수 중 하나인 모리라는 자가 처음부터 채이를 의심했다. 나이 30 중반의 날카로운 자였다. 어느 날 모리가 채이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믿지 않는다. 조선 여자가 우리 편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채이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했다. 믿고 안 믿고는 당신 마음이오. 나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 증명했소. 아직 부족하다. 내가 진짜 우리 편이라면 조선 의병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라.
채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바로 표정을 다잡았다. 모릅니다. 나는 상인이었지 군인이 아니었소. 모리는 차갑게 웃으며 물러났다. 그러나 그 눈빛이 채희의 등 뒤에서 계속 따라붙는 것 같았다. 채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한편 준이도 위기를 맞았다. 해안을 오가며 채희의 쪽지를 받던 준이가 어느 날 왜군 척후병들에게 발각됐다. 준이는 있는 힘껏 달렸다. 어부처럼 꾸미고 있었으나 척후병들이 수상하게 여기고 쫓아온 것이었다. 준이는 산길로 방향을 틀었다.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곳이었다. 좁고 가파른 바위길을 타고 올라가자 외 병사들이 뒤처지기 시작했다. 준이는 바위 뒤에 몸을 납작 엎드렸다. 병사들이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다 포기하고 내려갔다. 준이는 오래도록 바위 뒤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하소안이 말했다. 앞으로 해안에서는 더 조심해라. 혼자 오래 있지 말고 낮에는 절대 바닷가에 얼씬도 하지 마라. 예, 엄마. 그리고 준아. 예. 네 누나 믿어라. 그 아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온다.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모래 같은 불안이 쌓여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채희가 배에 오른 지 2달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다나카는 큰 작전을 앞두고 있었다. 왜군 주력 부대가 내륙으로 진격하기 전 하만 일대의 A병 세력을 먼저 제거하려는 계획이었다. 병력 500을 세 방향으로 나눠 산을 포위하는 전술이었다. 채희는 그 작전 회의가 열리는 날 밤 다나카의 방 앞 통로를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장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채희의 귀에 박혔다. 동쪽 길로 200, 서쪽 골짜기로 200, 북쪽 고개로 100. 사흘 뒤 새벽. 채희는 손이 떨렸다. 이것이 전해지지 않으면 아버지는 포위된다. 200도 아니고 500이었다. 그날 밤 채희는 가장 작은 글씨로 가장 많은 내용을 적었다. 1000 조각이 모자라 자기 속옷 끝을 뜯어 거기에 썼다. 갑판으로 올라가는 것조차 이날 밤은 쉽지 않았다. 모리의 부하들이 채희를 더 자주 감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채희는 뱃멀미를 하는 척했다. 속이 좋지 않아서 바람 좀 쐬겠습니다. 보초가 허락했다. 채희는 난간으로 걸어갔다. 손에 쥔 돌멩이를 아무렇지 않게 바다에 던지는 척했다. 해안을 향해 어둠 속에서 3번의 불빛. 준이가 있었다. 채희는 눈을 꼭 감았다가 뜨고 자리로 돌아왔다. 준이는 그 쪽지를 받아 있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200도 아니고 500이라니. 방향도 셋이었다. 준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하소아는 쪽지를 읽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당장 아버지한테 가야 한다. 준아, 네가 달려가라. 나는 마을 쪽 정보를 더 모아서 뒤따라 보낼 기다. 엄마도 오게 해? 나는 마을에서 다른 길로 소식을 전할 거다. 어서 가라. 준이가 산을 오르는 동안 하소아는 마을
안악 하나를 불러 다른 경로로 소식을 보냈다. 만약 준이가 중간에 발각되더라도 정보가 전해지도록 두 갈래 길을 만든 것이었다. 참으로 치밀한 여인이었다. 박종수가 정보를 받은 것은 작전 하루 전이었다. 500. 세 방향. 박종수는 지도를 펼치고 오래 들여다봤다. 의병수는 이제 42로 늘어 있었다. 500을 정면으로 상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세 방향으로 나뉜 적은 각각 200, 200, 100이었다. 각계 격파가 가능했다. 박종수는 의병들을 세 조로 나눴다. 동쪽 길은 내가 직접 맞는다. 서쪽 골짜기는 김서방이 이끌어라. 북쪽 고개는 가장 수가 적으니 10명으로 소리만 크게 질러서 혼란을 만들어라. 진짜 싸움은 동쪽과 서쪽이다. 싸움이 벌어진 날 새벽은 안개가 자욱했다. 동쪽 길로 들어온 왜군 200은 박종수가 직접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협곡이 아니었다. 산 중턱 경사면에 의병들이 숨어 있다가 왜군이 지나가는 순간 뒤에서 불을 질렀다. 건조한 산의 풀과 나무가 삽시간에 타오르며 왜군의 후방을 불길로 막았다. 왜군이 앞으로 나아가려 하자 이번에는 정면에서 화살이 쏟아졌다. 조총을 쏘려 해도 연기와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 왜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박종수는 의병들을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가며 소리쳤다. 이 땅에 함부로 발들이지 마라. 이 산이 니들 무덤이다. 메아리가 산을 울렸다. 서쪽 골짜기에서도 비슷한 싸움이 벌어졌다. 골짜기 양쪽에서 의병들이 돌을 굴리고 화살을 쏘며 왜군을 묶었다. 북쪽 고개에서는 10명이 꽹과리와 북을 치며 고함을 질렀다. 100명의 왜군은 그 소리에 매복이 있는 줄 알고 섣불리 들어오지 못했다. 왜군 500은 그날 사상자 100여 명을 내고 모두 퇴각했다. 박종수의 의병은 부상자 7, 사망자 2이었다. 고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왜군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 하만 북쪽 산에는 귀신이 산다.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참으로 박종수의 이름이 하늘 높이 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박종수는 그날 밤 조용히 앉아 생각했다. 이 모든 승리 뒤에 딸이 있었다. 배 위에서 목숨을 걸고 정보를 보내온 딸이 있었다. 아내가 마을과 산 사이를 잇고 있었다. 아들이 밤마다 해안과 산을 달리고 있었다. 채이야, 조금만 더 버텨라. 아비가 반드시 이 전쟁을 끝내고 너를 데려올 기다. 채이가 배에 오른 지 석 달이 지났다. 다나카는 이제 채이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여겼다. 조선 땅에서 작전을 펼칠 때마다 채이에게 묻고 채이의 말을 참고했다. 그것이 채이의 보호막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채이의 짐이 되기도 했다. 어느 날 다나카가 채이를 불렀다. 채이, 이 전쟁이 끝나면 너를 일본으로 데려가겠다. 채이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채이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는 살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 있으면
더 많은 조선 사람들이 죽는다. 채이는 그날부터 결단을 굳혔다. 다나카를 없애야 한다. 그것은 무서운 생각이었다. 채이는 누군가를 해친 적이 없었다. 20살의 여자가 혼자 적장을 없애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그러나 채이는 이미 무모함을 선택한 지 오래였다. 채이는 며칠에 걸쳐 준비했다. 배 안의 약재 창고를 청소하는 일을 자원에서 맡으며 약재들을 살폈다. 조선에서도 쓰는 약재들이 있었다. 그 중에 많은 양을 먹으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채이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약서를 읽었던 기억을 더듬었다. 어떤 약재가 어느 정도 양이 얼마나 걸려서 작용하는지를 기억에서 끄집어냈다. 손이 떨렸다. 마음이 흔들렸다. 채이야, 이건 사람을 죽이는 기다.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람들이 죽는지 네가 모르나. 채이는 이를 악물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다나카가 큰 작전을 앞두고 장수들과 술자리를 가진 날 밤이었다. 채이는 술상을 나르는 일을 맡았다. 그 자리에서 채이는 다나카의 술잔에 몰래 준비해둔 약재를 넣었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다나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을 마셨다. 채이는 자리를 물러나 자기 자리에 돌아왔다. 눈을 감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술자리에서 소란이 일었다. 채이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그년이다. 모리의 목소리였다. 모리가 채이를 보러 왔다가 채이가 술상을 나를 때 약재 넣는 것을 봤던 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다나카가 쓰러지자 바로 채이를 지목했다. 병사들이 채이의 방으로 달려 들어왔다. 채이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다. 병사들이 채이의 팔을 붙잡았다. 채이는 잡힌 채로 고개를 들고 모리를 바라봤다. 모리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다. 내년이 처음부터 우리 편이 아니었구나. 채이는 조용히 외말로 말했다. 그렇소. 나는 처음부터 조선 사람이었소. 모리는 채이를 갑판으로 끌어냈다. 내가 지금까지 넘긴 정보가 모두 거짓이었느냐? 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모리가 채이의 뺨을 쳤다. 채이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다. 의병들이 어디 있느냐? 지휘자가 누구냐? 채이는 입을 다물었다. 2번째 주먹이 날아왔다. 채이는 갑판 위에 쓰러졌다. 말해라. 채이는 피가 입안에 고이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으로 버텼다. 고개를 들었다. 모르오. 모른다고? 나는 상인이었소. 의병이 어디 있는지 모르오. 모리가 이를 갈았다. 밤새 신문이 계속됐다. 채이는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름도, 어머니의 이름도, 동생의 이름도, 아무것도. 피가 흐르고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채이의 입은 닫혀 있었다. 채이는 그 고통 속에서 눈을 감고 집을 떠올렸다.
감나무 아래 평상. 아버지의 굵은 목소리. 어머니의 따뜻한 손. 뛰어다니는 준이의 웃음소리. 밥솥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김. 그 봄날 아침. 채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보고 싶다. 다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모리는 채희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쓸모없는 것. 모리가 차갑게 말했다. 병사들이 채희를 일으켜 세웠다. 난간 쪽으로 끌고 갔다. 채희는 바다를 바라봤다. 새벽 바다는 어둡고 차가웠다. 저 멀리 해안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조선의 땅이었다. 아버지, 이겨주이소. 반드시 이겨주이소. 어머니, 오래오래 사이소. 준아, 니는 꼭 살아야 한다. 채희는 눈을 감았다. 병사들이 채희를 바다로 던졌다. 차가운 물이 채희를 감쌌다. 깊은 어둠이 채희를 끌어당겼다. 채희는 저항하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까지 눈을 뜨고 있었다. 물속에서 하늘이 보였다. 새벽빛이 수면 위로 번지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참으로 아름다운 새벽이었다. 준이는 그날 새벽도 해안을 지키고 있었다. 누나의 쪽지를 기다리며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다. 그런데 파도에 실려 무언가가 해안으로 밀려왔다. 처음에는 나무 조각인 줄 알았다. 준이는 무심코 다가갔다. 그리고 멈추었다. 조선 여자의 옷이었다. 채희가 집을 나서던 날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준이의 다리가 풀렸다. 누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준이는 바다로 뛰어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올라왔다. 채희를 끌어안았다. 누나, 누나. 채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준이는 누나를 모래사장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소리가 터져 나왔다. 18살 사내 아이의 통곡이 새벽 해안을 울렸다.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바람 소리보다 더 깊게. 누나. 갈매기들이 소스라치게 날아올랐다. 해가 천천히 바다 위로 떠올랐다. 붉고 뜨거운 빛이 채희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따뜻해 보였다. 준이는 누나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한없이 울었다. 하수안에게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날 아침이었다. 준이가 채희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문 밖에 나와 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음이 말을 대신했다. 하수아는 채희를 방에 눕혔다. 젖은 머리를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혔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눈물이 흘렀다. 조용하고 끝없는 눈물이었다. 박종수에게 소식이 닿은 것은 그날 오후였다. 전령이 산에 있는 박종수를 찾아와 말을 전하자 박종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 옆에 있던 의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리에 괜찮으십니까?
박종수가 눈을 떴다. 괜찮다. 나리. 우리 채이가 해낸 기다. 그 아가 목숨으로 이 고을을 지킨 기다. 내가 울고 앉아 있음은 그 아한테 부끄럽다. 박종수는 다시 앞을 바라봤다. 눈이 붉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계속 싸운다. 채이가 만들어준 길을 따라서. 의병들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뒤로도 박종수의 의병대는 계속 싸웠다. 하만 고을 북쪽 산을 근거지로 삼아 왜군을 괴롭히기를 쉬지 않았다. 채이가 넘겨준 정보들, 그 정보 덕분에 아낀 병력과 시간이 쌓이고 쌓여 더 많은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했다. 하수아는 끝까지 마을을 지켰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마을 안악들을 이끌고 의병들의 뒤를 바쳤다.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준이는 전쟁이 끝난 뒤 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싸웠다. 18살에 시작해서 20살에 전쟁을 끝낸 그는 2번 다시 그 새벽 해안의 기억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새벽 바다를 보면 울었다고 했다. 전쟁이 끝난 후 하만 고을 사람들은 채이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 박 의병장 딸이 외놈배에서 목숨 걸고 정보를 빼냈다 카더라. 그 가시나 덕분에 우리 고을이 살았다 카더라. 20살짜리 여자가 그랬다 카더라. 무서운 것들 속에서 혼자. 이야기는 세대를 건너 전해졌다. 하만 고을 노인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면 반드시 이렇게 말했다. 채이가 없었음은 우리 다 없었을 기다. 이로써 보건대 나라를 지키는 것은 칼을 든 자만의 일이 아니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눈을 뜨고 적 속에서도 뜻을 잃지 않고 끝내 목숨으로 가족과 나라를 지킨 20살 여인의 이야기는 참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두고 말하기를 불꽃은 꺼져도 그 빛은 남는다 하였다. 박채이는 불꽃이었다. 짧게 타올랐으나 그 빛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